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죠. 추석하고 그다음에 한글날이 겹치면서 2주 연속 여러분들하고 만나뵐 기회가 없었는데요. 자, 오늘은 4장 대기 중의 수분과 강수량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우 강도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강우 강도, 지속 시간, 강우 속도와 관련된 얘기들인데요. 강우 강도입니다. 레인 인텐시티죠. 단위 시간에 내린 강우량을 우리가 이제 강우 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 최대 강도는 어, 1분에 한 10mm 이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강우의 단위를 밀리미터를 쓰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예, 1분에 1cm 이상 비가 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표를 보면 1시간부터 1년까지의 이제 그 월드 네, 뭐 우리말로 할까요? 그냥 세계 최대 강우 양과 그다음에 위치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시간 최대 그 강우 강도가 온 게 325mm였고요.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4.5시간까지는 미국이 최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시간에 782mm 솔직히 굉장히 많이 온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위니옹이라는 나라가 자주 언급이 됩니다. 9시간, 18.5시간, 24시간, 48시간에서 세계 최고였어요. 그래서 뭐 1689mm면은 보통 뭐 그 전에 이제 중국이 10시간에 1400mm죠.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 연평균 강수량이 한 1400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시간 동안에 우리나라 1년 올 비가 다 내린 거죠, 중국에. 그것도 중국 전체에 온 게 아니고요. 한 지역에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내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유니온 같은 나라도 어디냐면은 동아프리카에 있는 프랑스령의 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는 아마 한 청주 시민 정도 될 겁니다. 한 80만에서 90만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레유뇽이 쭉 48시간까지 48시간에 2467mm 왔습니다. 뭐 거의 대한민국 2년치 내릴 비를 여기는 이틀 만에 다 내린 그런 형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는 인도입니다. 31일, 거의 한 달 동안 9,300mm가 내려서 인도가 세계에서 그 단위 시간에서 가장 많이 온 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1년 동안 인도가 26,461mm가 내렸어요. 월드 레코드입니다. 26,461. 이거 뭐 거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한 20년치 비가 1년 만에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내리는 거죠. 2년 월드 레코드도 있어요. 2년 같은 경우 인도예요. 4768mm가 내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내렸죠. 예. 그,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올해도 이제 우리가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었지 않습니까? 장마가 길어지고 그다음에 태풍도 갑자기 오고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해도 우리가 하루에 많이 내려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예전에 보면 한 10시간에 한 300mm 정도 기록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정도에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데 도대체 이 정도 비라 그러면 솔직히 상상이 가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지속 시간입니다. 지속 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강우가 지속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강우가 시작이 돼서 끝날 때까지의 쭉 걸리는 시간입니다. 중간에 멈추는 게 없이 이제 계속 내리는 거겠죠? 자, 다음 이제 최대 평균 우량 깊이, 유형 면적, 지속 시간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DAD 분석, DAD 분석, 그래서 Depth, Area, Duration Analysis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DAD 분석이 중요한 이유가
저수지 설계라든가 한 지점의 강수량과 강우량으로는 정보가 부족한 곳에서 이런 분석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역별로 최대 평균 우량 깊이, 유역 면적, 지속 기간의 관계를 수립해서 나타낸 것들이고요. 각기 다른 크기를 갖는 유역 면적에 다양한 지속 기간을 가진 강우가 발생할 경우에 예상되는 최대 강우량과의 관계를 분석하면 각종 설계 시 수문학적 문제 해결에 유용하기 때문에 이런 DAD 분석 같은 것들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DAD 분석 순서를 보면요. 선택된 유역의 강우 기록 중에 지속 기간별 최고 강우 자료들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유역 내 그다음에 유역 주변의 관측점별 누가 우량 곡선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강우량을 계속 누가 합쳐서 합산해서 누적으로 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TSN 방법에 의해서 Tsen 다각형을 구하게 됩니다. 그럼 요거 이제 Tsen만 구하는 거는 Tsen 다각형 구하는 건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에 이제 강우 자료에 의해서 등우선도를 작성을 하고요. 각 등우선 내 면적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Tsen 방법을 쓰기도 하고 이제 등우선 방법을 쓰기도 해요. 요건 이제 면적 평균 우량 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등우선 구간에 대해서 평균 누가 우량 곡선을 작성하게 되고요. 이런 등우선 내의 면적을 점차 합치면서 면적이 증가되는 데 따른 평균 누가 우량 곡선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별 평균 누가 우량 곡선으로부터 지속 기간에 따른 최대 강우량을 구하게 되고요. 유역 면적을 가로축, 대수축입니다. 왜 대수축인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최대 평균 우량 깊이를 산술축, 세로축으로 해서 지속기간별 그래프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는 그래프 같은 형태가 될 거예요. 세로축은 강우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순서로 나가죠. 0, 100, 200, 300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죠. 근데 가로 같은 경우는 대수축이라고 해서 로그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걸 한 번에 표현하면 모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간격을 로그로 이제 돌려서 그래프를 표현한 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 시간별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면 뭐가 좋아요? 우리가 뭔가를 설계할 때, 이 지역에 어느 정도의 면적에 어느 정도의 우량이 왔는지를 지속 시간별로 체크를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교재에 나와 있던 건데요. 여기는 지금 로그를 취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에어리어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다음에 맥시멈 레인폴 오블리코드 강우량을 이제 최대 강우량을 다 기록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면적이 좁을수록 작을수록 최대 강우량이 많고요. 면적이 늘어날수록 강우량이 최대 강우량이 줄어드는 형태들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속 시간별로 그러면 세 가지를 다 집어넣은 거죠. 평균 우량 깊이, 면적, 그다음에 지속 시간별로 곡선을 그리게 되는 이런 형태가 바로 이제 우리가 DAD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이제 강우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의 속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우 속도는 낙하거리보다 빗방울의 크기와 형태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요. 침식과 침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재밌는 게 우리가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작은 빗방울이 빨리 떨어질까? 큰 빗방울이 빨리 떨어질까? 뭐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사과나무 밑에서 책을 읽다가 발견을 하게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하는데요. 자, 원래 이론대로라면 깃털이나 사과나 똑같은 속도로 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빗방울 같은 경우 이제 원형이다 보니까 이제 아래 표에서 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국은 중력과 속도에 의해서 속도가 한없이 빨라지지는 않고요. 어느 속도 이상이 되면 공기의 마찰과 이런 것들에 인해서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않고요. 또 물방울 같은 경우는 그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빗방울이 분산이 됩니다. 부서진다고 그래야죠. 큰 빗방울이 작은 빗방울로 부서지면서 속도가 낙하 속도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 속도는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공기 저항을 받은 후에 그죠? 낙하하는 물체에 의해서 얻어지고요. 속도가 너무 빠르면 빗방울은 작게 나누어지며 우적의 크기, 속도, 강우 강도와 관계가 있다. 만약 일시적으로 강우가 많아서 토양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빨리 비가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 아침에 양치하시거나 세수할 때 세면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세면대에 그 하수구로 나가는 물의 양보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그게 반대로 이제 하수구로 나가는 양이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양보다 크다. 그 수도꼭지 조금 틀었을 때겠죠. 그럼 물이 다 그냥 빠져버리고 우리 세면대에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도를 최대한 틀어서 보통 집에서 쓰는 이제 수도들 최대한 틀면은 물이 많이 나와요. 그 대부분 네, 그 뭐라 그럴까요? 하수구에서 물이 나가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속도가 더 많은 거죠. 인이 아웃보다 많은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체 뭐라 그럴까요?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밀리는 것처럼 빠지지 못하고 계속 밀리게 되고요. 대부분 표면 이제 그 세면대에 쌓이다가 차다가 어느 순간 넘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표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표면 땅 속으로 침투되지 못한 물들이 표면을 따라서 지표면을 따라서 흐르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지표수 오버랜드 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강우 속도와 기간은 홍수, 침식, 퇴적에 대한 강우의 영향 분석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빗방울하고 관련된 거 한번 볼까요? 이슬비 보통 이제 왜 아주 작은 비가 오는 거죠? 강우 강도가 시간당 뭐 한 0.3mm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옷이 젖지 않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온다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직경도 0.5mm 미만이고요. 그럼 하늘에서 떨어질 때 속도는 약 한 4.2m/s 정도 된다 그래요. 4m/s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당 한 4m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통 강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는 비 정도가 그 강우 강도가 보통 한 1에서 한 3.8mm 정도 돼요. 시간당.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가 5mm 왔습니다. 4mm 왔습니다. 3mm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 보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정도 되는데 요때의 그 빗방울의 직경이 약 한 1.2에서 1.5mm 정도 돼요. 속도는 그러니까 직경이 더 크니까 빗방울이 더 크다 보니까 속도도 빨라지네요. 5.0m/s 정도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강한 강우입니다. 강한 강우 강도는 보통 한 15에서 100mm 정도 사이 간격 되고요. 꽤 많이 오는 거죠. 시간당 100mm면은 작은 비가 아닙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이제 빗방울의 크기를 보면요. 한 2.5mm에서 6.5mm 정도까지도 돼요. 그럼 6.5mm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볼펜 굵기 정도 빗방울이 작은 빗방울이 아니에요. 그죠? 자, 요거 속도도 그러다 보니까 한 7.6m/s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이제 강우 빈도 분석인데요. 자, 이 빈도 분석이라는 게, 과거의 강우 기록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강우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이제 빈도 분석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들어서 10년 강우, 우리가 10년 빈도의 강우가 왔습니다.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500년 빈도의 강우가 왔습니다. 100년 빈도의 강우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년 내에 한 10번 이상 강우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특정한 강우가 매 10년마다 규칙적으로 내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10년 빈도,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강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0년마다 딱딱 떨어진다? 그거는 확률이 아니죠. 자, 그래서 확률 법칙에 따라서 무작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10년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올 정도로 비가 양이 이제 크다. 그래서 뭐 100년 빈도의 강우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강우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1000년 동안 한 10번 정도 올까 말까 한 강우다. 이 정도죠. 굉장히 드물다라는 형태가 됩니다. 거의 늘상 내리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빈도 분석에 있어서도 과거의 기록 기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표변의 확률이 100년 강우라고 할 때 짧은 기록 내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데이터 빈도 분석을 하면 과거의 기록을 잘 모아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뭐 30년치 데이터를 정리를 해놓고서 100년 빈도의 강우를 예측을 한다. 그거는 말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능은 하지만 그건 이제 솔직히 좀 정밀도가 오차가 그러니까 뭐야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년 빈도의 강우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100년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강수량 기록은 보통 65년에서 75년이므로 이와 같은 극단적인 강우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강우 빈도 분석은 통계적 확률이기 때문에 강우가 계획대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통계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숫자상으로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그날에 비가 안 온다? 안 올 확률이 높은 거지 안 오는 건 아니다. 올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재현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재현 기간 일어날 확률의 역수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밑에 그 지금 재현 기간 TR은 P분의 1로 우리가 이제 식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강우가 25cm 이상 내린 횟수가 1000년 중에 약 100번이라면 P는 0.1이 됩니다. 따라서 재현 기간은 T는 0.1분의 1이 되니까 10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 그 재현 기간은 10년이다. 그러나 10년 내에 여러 번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 있으면 10년간의 기록으로 10년 주기 강우를 측정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10년간의 기록을 가지고 이제 10년치를 분석을 해서 1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비다. 우리가 실제로 거기서 한 번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제한기간 T를 이런 식으로 TR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N분의 N 플러스 1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자, M은 특정한 강우의 순서고 추정되는 거고요. N은 기록된 연수입니다. 그래서 10년에 가장 큰 강우를 1, 두 번째 큰 강우를 2라고 하면 두 번째 강우가 24시간당 12cm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M은 뭐였어요? 특정한 강우의 순서 2, 두 번째 강우죠. 2분의 N 몇 번이었어요? 10년이죠. 10년. 네. 기록된 연수니까 10 플러스 1, 그 2분의 10, 5.5. 재현 기간이 5.5년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한 기간을 이제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확률과 반복 기간을 알면 유역 관리 같은 유역의 관리라든가 다양한 수자원 관리 같은 데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2년간의 기록으로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발생. 강호가 온 거고요. 미발생은 오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온 거, 두 번 온 거, 없는 거. 그래서 OX, XO, XX, OO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방법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네 가지 방법 중에 세 가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죠? OX, XO, XX가 나타났고요. 근데 그리고 하나는 2년간 아무것도 안 생겼습니다. 00이었습니다. 아무 비가 안 온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네 개의 조합 중에 하나는 확실히 발생할 것이다. 라죠. 그래서 P2가 2년 만에 발생할 확률이고요. P2. 만약에 Q2는 2년 내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라면 P2 발생할 확률과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더하면 1이 된다. 따라서 발생할 확률, 2년 만에 발생할 확률은 1-Q2 발생하지 않을 확률로 계산을 하면 된다. 라는 식이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식은 뒤에서도 뭐 자주 활용이 됩니다. 자, N년에서 무발생 확률,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각각에서 무발생 확률이 생기므로 동전의 앞면을 두 번 던지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지 않을, 그러니까 뒷면이나 앞면을 두 번 던져서 앞면이 안 나올 거예요. 앞면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0.5, 0.5 두 번이니까 그러면은 0.25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P2 나올 확률입니다. 1-QQ가 될 겁니다. 그래서 1-Q의 제곱이 되고요. 알고자 하는 것은 결국 주어진 기간 내에 발생할 어떤 제형 기간을 갖는 강우의 가능성인 거죠. 그래서 다음 N년 동안 적어도 한 번 또는 초과할 주어진 강우의 발생 확률은 N년에 대한 매번 발생할 확률의 합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이제 등비수열로 만들어져요. P의 N은 1-Q의 N승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 나온다. 3년이다. 그러면 이 P3는 1-Q의 3승.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동전 3개를 던지는 거랑 똑같죠.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오거나 안 오거나, 오거나 안 오거나 이렇게. 그래서 뭐 이제 P에는 N년간의 발생 확률이고요. Q에는 N년간의 무발생 확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어떤 구조물이 100년 강우에 지탱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25년 내에 무너진 확률은 얼마인가? 이런 거 구하라고 영문으로 된 책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한번 계산해 봅시다. 100년 빈도 강우가 다음 25년 동안 같거나 혹은 초과할 확률은 아까 이제 Pn은 1-Q의 n승으로부터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단은 1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 100년이니까 1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은 0.01이죠. 네. 그래서 식 P2 플러스 Q2는 1. 아까 있죠. 발생할 확률 플러스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1이다를 이용을 하면 Q 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죠? Q는 1-0.01이니까 얼마 나옵니까? 0.99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요 지금 이 식에다가 이제 이 0.99를 넣어주면 돼요. P25는 25년 이내에 무너질 확률은 1-0.99에 25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78이 되고요. 그 다음에 0.2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이 25년 안에 무너질 확률은 22% 정도가 될 겁니다. 다른 말로 다음 25년 동안 갖거나 혹은 초과할 100년 강우에 대한 설계가 변화될 확률은 22%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교재에 나와 있는 말이 뭐 쉽게 얘기해서 25년 안에 무너질 확률이 22%니까 100년 강우 빈도로 좀 더 설명을 하면요. 만약에 이 22%가 너무 높다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만약에 무너질 확률이 5% 미만이라 5% 정도라면 내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가정을 하면 P25를 0.05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꾸로 0.05는 1-Q의 25승이 될 테고요. Q 값을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Q의 25승은 1-0.05니까
Q의 25는 0.95고요. 따라서 Q 값은 0.998로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Q 값은 계산이 됐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아까 확률 빈도 분석을 할 때 이야기했어. 제형기간 나오죠. TR은 P분의 1이었어요. 그럼 P는 뭐였어요? 아까 앞에서 P 플러스 Q는 1이다. 이 식이 있었죠. 얘를 이용할 겁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되겠죠. 아는 거는 P니까. 아니, Q를 아니까 우리가 Q 값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P는 어떻게 돼요? 네, 1 마이너스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풀어서 여기 P에다 대입을 하면 1 마이너스 Q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0.998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그러니까 0.002분의 1이 되니까 결국 500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22%의 붕괴 위험을 5%로 줄이려면 우리가 몇 년 구조물을 500년 강우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하면 붕괴 위험을 5%로 낮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사방사업의 사방댐이라든가 구조물, 임도에서도 시설물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몇 년 빈도의 강우를 쓸 것인가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은 뭐 200년 빈도, 100년 빈도, 200년 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재해가 커져서 과거에는 이제 50년 빈도, 100년 빈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뭐 10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비에도 버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것처럼 이렇게 붕괴 위험을 5%로 줄이고서 500년 강우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게 그 강우 빈도가 연도가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한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만큼 크고 튼튼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해 발생 확률과 이 기간에 적절한 배분이 필요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